아내 정경심은 형이 확정되어 지금 교도소에 있죠. 자신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다가 이 딸 조민도 8월까지 기소를 아마 할 것이라는 말이 돌아서 일가가 도륙났다. 일가가 도륙됐다. 이래서 제정신이 아닐 조국이 지금 엉뚱한 일로 다시 뉴스가 됐습니다. 언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 장관이라는 직책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존칭이니까 말입니다. 조국이 옛 주군인 문재인을 찾아가서 이 술잔을 마주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조국은 양산의 평산 책방에서, 그리고 문재인이 만든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과 촬영을 한 사진을 이틀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평산 책방이라고 적힌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조국은 11일 페이스북에 평산 책방 1 전문 사진이라며 문재인과 손을 맞잡는 모습 등의 사진, 이 4장을 올리는데 이틀 동안 총 11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국이 10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다. 그 뒤에 붙임말이 이렇습니다. 2019년 8월 9일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 무간지옥이라고요? 자신이 만든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조국이 깨달을 때 나는 그가 인간으로서 조금 더 성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은 그러면서 정치판 투신을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길 없는 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공식적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최인호 선생이 오래전에 썼던 바로 경어가 소재가 된 소설입니다. 길 없는 길. 정말 꼭 한번 읽어들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책인데 그 표현을 조국이 쓴 겁니다. 길 없는 길을 간다. 마치 엄청난 통찰을 한 것처럼 길 없는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이 평산마을을 찾은 것은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평산 책방에서 불과 1시간 30여 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문재인을 만나는 사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재인과 버리고 있는 술자리 가운데 있는 술병은 놀랍게도 항아리에 파여있는 그 문양이 청와대 문양이었습니다. 청와대 문양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과 조국이 마주 앉아있는 식탁은 더욱 놀랍게도 바로 청와대 관저에 있던 식탁과 그리고 의자였습니다. 문재인은 절도범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대통령 문양이 파인 술병을 들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쓰던 식탁과 의자에서 술을 마신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아직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참 특별한 멘탈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일국의 대통령직에 있었던 것입니까? 결국 조국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옥의 그림자를 총선 출마로 지금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과연 통할까요? 그는 지난 4월 19일 자신의 북콘서트 현장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총선에 출마한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이 형법학 교수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 현장의 지지자들은 출마를 외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내로남불 딱지가 붙은 게 조국 사태 때부터다. 총선에 만약 조국이 출마를 하면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발 출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흐르는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자를 아시죠? 법률할 때 법자 말입니다. 삼수변에 갈긋자를 쓰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모양입니다. 그 물의 이치를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갈굿으로 가는 물의 이치를 상용화한 글자가 바로 법이란 글자입니다. 그 글자가 살아있다면 조국이 꿈꾸는 사회, 그런 이상한 사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이 천민계 좌상으로 불리는 분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과 싱하이밍의 만찬 회동에서 일부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성호는 MBC 라디오에서 지난 8일 있었던 싱하이밍의 무리한 발언을 이재명이 옆에 앉아 듣고만 있었던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만남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정성호는 그 말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배팅이나 말은 대사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싱하이밍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그런 걸 염두에 뒀어야 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바꿨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윤재욱의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이 말을 이재명이 싱하이밍을 만난 그 다음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이 결국 빌미가 되어 윤재욱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윤재욱의 말입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싱하이밍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정예브리핑에서 각계각층과 교류하는 것이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싱하이밍의 언행을 정당화했다. 윤재욱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다들 아시죠? 황구시보와 자미지입니다. 역시 중국 관영신문이죠. 글로벌타임스는 잠시 멈추고 반성하라는 글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적대적 입장으로 몰아넣는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까불지 마라, 너 죽을래, 이런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윤재욱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처럼 싱하이밍과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윤재욱은 또 우리 정부는 수차례 밝혔듯이 탈중국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며 최근 한중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근데 아닌 말로 탈중국 노선을 걸은들 중국이 왜 상관입니까? 어쨌든 그런 협의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모든 게 지금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하이밍의 도발은 이러한 분위기에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큰 실책이다. 사무총장 이철규도 가세했습니다.
지난 6월 8일은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 스카이 원세계가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는 것에 버금가는 이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바꿨다. 자, 이제 대장동 재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재판입니다. 이재명 재판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백인동, 정자동,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곧 검찰 소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이 같은 법원의 이재명 재판과 합쳐질 것이라는, 그래 병합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진상 재판과 이재명 재판을 병합한다. 지금 그 정진상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3일 정진상, 유동규의 뇌물 등 범죄재판 말미에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서 형사합의 33부에,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는 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 33부는 이재명의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이 사건이 공동 피고인이기도 한데 재판부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두 사건을 병합을 한 것입니다. 재판장의 재배당 배경의 과란 설명입니다. 형사합의 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진상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정진상은 이재명과 병합하고 정진상과 공동 피고인인 유동규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 23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배당 이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주요 재판은 여전히 5건입니다. 형사합의 23부는 현재 김용희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재명이 배임으로 기소되기 전에 가장 큰 본류 재판, 그 대장동의 본류 재판은 형사합의 22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그 중에서 배임 혐의, 이 재판입니다. 본류인 이 사건에서 파생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 22부가 맡았습니다. 이 5건을 제외하고도 김만배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그리고 유동규 배우자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대장동을 둘러싼 핵심 피고인들은 지금 두세 개의 사건에 중복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도 정신이 없겠죠. 이 재판 저 재판에 분리다니 하니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 재판에는 피고인으로, 또 저 재판에는 증인으로 이렇게 분리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별 쟁점들이 중첩하는 문제, 또 피고인과 증인의 지속적인 법정 출석으로 인해서 심리에 불편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재판부 간의 절차에 대한 협의가 된 만큼 공판 진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마련해서 이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뉴스는 이 유동규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죠. 이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 민간업자 측 이익이 4천억에서 5천억 원 규모, 그러니까 예상외로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입니다. 바로 정진상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유동규가 이같이 증언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처음부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당군들의 최대 공공환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 노다지를 않게 주는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안 것입니다. 유동규는
당시 이재명은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영학과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천에서 5천억 원 정도가 남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것이 민간에게 업자들에게 노다지 사업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극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당군인 일의 최대 공공환수라고 쉽게 말하면 대중을 속인 겁니다. 이는 성남시에서 공원화 비용으로 2261억 원을 환수하면 민간업자에게 1283억 원이 남는다는 2014년 12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 결과와도 사뭇 다른 계산 결과입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마 그 성남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겠죠. 유동규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와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남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분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내밀한 정무적인 보고를 유동규는 일일이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유동규가 대답을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1공단 공문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다. 이에 정진상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정윤이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을 하자 유동규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수는 없다.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무적인 문제는 문서로는 만들 수 없는 범죄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조국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 앞서 서울대는 작년 7월 조국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국은 잔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2019년 1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가 된 한 달 뒤에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장 오세정은 그러나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입니다. 조국은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측은 서울대가 조국을 징계위에 회부한 3가지 사유 중에 2가지,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PC 하드디스크 증거닉 교사,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해서 즉각 항소를 하였으니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재명과 조국, 정말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정의, 그들만의 진실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식인이 시정잡배보다 나은 것은 양심을 더 잘 지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지식인이라면
그래서 누구보다도 스스로의 탐욕과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